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주간 여의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비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볼까요? 3월 10일 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한 주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사실은 아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을걸요. 전국에서. 모든 방송에서 이만한 게 없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의의를 어떻게 두 분은 해석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을 대통령제로 대통령 뽑는 나라는 참 많은데 네. 거기서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된 케이스는 거의 드뭅니다. 네. 보통 인종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극심한 갈등으로 유혈 사태를 겪으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가 참 민주주의의 역설이거든요. 네. 그만큼 정권을 민주적으로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폭동이나 혁명 같은 게 나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아주 성숙한 질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에 있는 절차로 이렇게 정권을 교체했다는 거, 파면했다는 네. 게 아주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헤어롤부터 해서 많은 이제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벌써 1년이 넘게 진행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사실 네. 이 검토해야 될 기록이나 아니면 검토해야 될 법리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사실 초인적인 일을 좀 한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에는 좀 경의를 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경태 부인. 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탄핵이 가능했던 국가, 바로 미국과 한국이라고 뽑을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이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라는 것을 정말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고, 네. 이만큼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의식을 좀 높이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또 한국이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결국 최고 권력도 혹은 최고 통수권자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그 탄핵 판결문 주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꺼내서 저는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헌법재판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그렇게 했고,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프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탄핵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여러 가지 성실의 의무 이런 것들은 성실의 추상적인 의미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 없다라고 판정을 하였지만 국민을 속이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백남기 농민이 이 물대포로 직사포로 맞아서 운명을 다시 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혔던 점. 그러니까는 옛날 정부 같았으면 보수가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점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명확히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나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법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준석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이게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초심 이거를 만약에 계속 유지해 간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네 번째로 뽑았던 대한민국 국민 에버트 인권상 수상 이 문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되새기고 싶어요. 어떤 의미죠, 이거는? 정말 이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없는 이 1,700만 명의 시민이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과격한 행동 없이 또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치러냈다는 점인데요. 네. 집회 이후에 정말 깨끗해지는 광장의 모습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이런 수준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헌재 결정문의 마지막 그 문장을 좀 인용해서 저도 말씀하셨으니까 예. 지향점을 좀 더 보여준다면 파면 결정과 이를 계기로 시대 정신을 반영할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후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질서라는 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기하는 가운데 더욱 발전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과 행복을 확대될 것이다라는 정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이 저는 표현이 헌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쓴 용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뭐 경제민주화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썼지만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들의 경제 생활들은 너무나 각각의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판결문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전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사실 아까 또 동드랑 이야기로 지금 보면은 결국 이제 이게 다가오는 개헌 국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결국 그럼 이 촛불로 시작됐던 이 정치 혁명의 끝은 개헌으로 완성된다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네. 지금 근데 정치권에서는 결국에는 권력 구조 개편을 개헌에 이제 골자로 삼고 있는데 전 네. 아까 장경태 위원이 말한 것처럼 경제 질서를 어떻게 새로 구축할 것이냐 등의 부분도 충분히 경제 개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 87년도 개헌 때는 경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굳이 알고 있는 이제 경제 민주화 조항 정도만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고 사실 우리 앞으로 30년 체계의 어떤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개헌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교육의 공공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까지 정의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요. 대원칙이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게 과연 교육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되는 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개헌의 정신 속에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시대적으로 30년 전에 그걸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제는 생각해서 담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이 읽어줬던 그 균등의 의미 이게 평등이라는 것, 균등이라는 것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방종이라든지 또 무조건적인 또 절대적인 것과는 좀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상대적인 의미에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정부가 반드시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서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시장에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나의 그런 아까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원칙과 명제를 만들어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 방중 외교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해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잠깐 인터뷰를 했었어요. 손교 교수, 양교 교수하고. 근데 이제 외교 문제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같아서 먼저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이 혼밥. 중국 가서 혼밥 먹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자 폭행 문제. 기자들과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지금 설전이 오가고 있고 아직도 이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견이 상당히 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서민 교수는 뭐 문빠는 정신병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일가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들과 지지자들의 설전은 좀 아쉽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9년간의 언론 보도 형태는 질문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늘 정권 친화적이지 않았습니까? 유독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만 또 오직 비판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언론 신뢰도를 OECD 최하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또 언론 자유도도 최하 수준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에덜만 신뢰도 지표조사에서 봤을 때 주요 25개국의 신뢰도 중에 정말 우리나라의 신뢰도는 정말 거의 평균 수준이 50%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반토막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뢰를 높이는 것만이 또 언론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 그리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해 줄 수 있는 기사들을 만들어낼 때야만이 그리고 그런 신뢰가 쌓여야만이 서로 간의 설전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결국 언론이 어떻게 제 기능을 하느냐는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기도 또는 언론을 제 맛에 길들이는 그런 기도가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이 뭡니까? 지상파 3사에 대해가 조건부 재승인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게 뭡니까? 3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지상파 방송국들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종편 4사도 보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곳들이 있지만은 조건부 재승인 받은 곳들이 정권 비판 보도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그게 나타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로 활용해가지고 이미 목줄 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정권에는 합리적 비판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정치권의 방송국을 승인하고 아니면 뭐 조건부 승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다뤄야 됩니까? 저는 공정한 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뭐 아무래도 이번에 3사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하는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신뢰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글쎄요. 언론의 역할에 어떤 문제를 국민들이 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한 50m 이내에 계신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존엄, 즉 우리 국민에 대한 존엄의 문제를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기분 조금이 아니죠. 많이 기분 상하셨던 내용이 바로 한중 간의 기자 폭행 사건이었고 혼밥 문제는 뭐 그거는 충분히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고 그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로 기결될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현준석 의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언론기관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 이게 어떻게 보면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취소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언론이 언론다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정부가 한번 방송통신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방송통신법에 따라서 지켜보겠다. 이런 것이인지 그것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재심사 기간을 단축한 것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상파 3사 특히 이번에 조건부 재승인 받은 곳들에서 정권 비판에 가까운 보도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정권자들이 자기 방송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물론 설마 폐지야 시키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로 귀찮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지금 결정권자에게 비판을 간다면 어렵거든요. 우리가 특검하고 검찰 관계 항상 얘기하지만은 특검과 검찰의 차이는요. 사람의 차이는 없습니다. 검찰 하시던 분들이 특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요. 다만 어떻게 그들을 통제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검찰 조직을 다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방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요. 수많은 권력기관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유념해서 전 정권들이 했던 실패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기억하실지는 저는 기억이 좀 알쏭달쏭해서 저는 뭐 또 언론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조건부 재승인이 유례가 없는 사안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런 사회가 있었던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지상파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고요. 종편에 대해서는 지금 2개사, 3개사에 대해 가지고 조선 TV 조선하고 조건부 승인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YTN 라디오도 지난번에 조건부 재승인이 있었던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외교 문제가 오늘 사실 위안부 문제 TF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이 보시기에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번에 합의 문제네요. 정말 2015년 12월 28일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외교도 중요하죠. 그런데 국민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의 보호,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70년이 다 되어가도록 할머니들의 한조차 풀어주지 못한 채 하늘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요. 사실 외교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쌓이려면 대화의 당사자로서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그 책임감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또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협의는 정말 이 한국 정부가 위안부 분들에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예산을 자금으로 일괄 거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는 뭐 아예 없었고 이런 것들 일괄 거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거출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출금의 정의 자체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나눠내는 돈이라는 뜻으로 일본 정부 외에 누군가가 또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선 기부하든 일본 정부가 뭐 너희들 힘들다니까 하나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굴욕적 외교가 이런 게 정말 굴욕적 외교입니다. 왜 이거를 이 한일 합의를 가지고 정말 이 굴욕 외교라는 표현을 아무 언론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유독 문재인 정부가 마치 친서민 행보로 혼자 밥 먹은 걸 가지고 굴욕 외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한 줄도 안 썼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친서민 행보를 우리나라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 거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해외 서민의 삶을 체험합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이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와서 일주일 뒤에 사드 배치 발표하면서 거의 시진핑 주석에게 뺨을 때린 격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분노가 너무 컸죠. 사드 배치를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를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아주 중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게 뭐냐면은 우리 땅에 우리가 방어용 무기 배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중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발상 자체가 중화 사상이고 4대 사상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면 전격 배치, 임시 배치라고 말했지만 전격 배치할 때 그럼 중국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어차피 동의 못 얻을 거니까 전격 배치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도 뒤통수 때린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입장을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안보에 있어서는 그런 결단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 결정할 때 상의 안 했다고.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배치할 때 상의했습니까? 들어와 있는 거 배치할 때?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논리대로 하면요. 북한이 북한 영토 내에서 북핵 개발하는 걸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영토 안에서 전술핵 배치하는 걸 찬성하십니까? 영토 안에 있더라도 외교라는 건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타국과의 관계들을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한 무기고요. 사드라는 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 집에 옆집에서 우리 집에다가 총을 겨누고 있으면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콤 다는 거 같고 옆집에서 뭐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집입니다. 우리 집을 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나 반발하겠죠. 그거는. 그 두 분의 이제 그 사드 배치라든지 외교 문제는 그만큼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 국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느냐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두 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식에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서로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화제를 돌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비트코인. 지금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 비트코인의 좀비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질 만큼 대학생들이 왜냐 그러면 24시간 이게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 손을 놓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아요.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2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원래 투자는 경제학자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골드, 뭐 비트코인 골드가 1200가지가 있습니다. 1200가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표현을 쓴 게 뭐냐면요. 청년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지금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각이 뭐 위험하면서도 이해가 가는 시각인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 위에 세대가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집을 분양받아 가지고 재산을 확 증식한다든지 아니면 고은행 이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축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이런 길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결국 자산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지금 짐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소득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산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지금. 왜냐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자구책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잃는 다수와 혹시라도 운이 좋은 소수가 이렇게 있는 구조 속에서 다들 그 운이 좋은 소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 경제학자가 어떻게 그 투자하는 의진석 위원의 농담 같은 말씀에 제가 댓글을 조금 해드리면 그 이제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땅을 사면 돈을 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가 많은 거죠.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균등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균등하게 하겠는가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는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보는 이 비트코인은 균등 의미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투기적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제가 두 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규제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럼 규제를 해버리면 거품이 붕괴되겠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장려를 해야 되면 장려하면 더 올라갈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외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거래소 관계자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거래소에만 지금 지난 한 달간 이제 유입된 자금이 12조 원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근데 지난번에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언급을 잠깐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 시가총액이라고 표현한 거지만 그 자산 가치가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모든 이제 가상화폐에. 그렇기 때문에는 일반 서민들이 투자한 12조 원 중에서 20%가 날아간다는 건 정권 차원에서 부담하기 참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구두 개입만으로 그런 효과가 그렇게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과세를 한다든가 규제하게 되면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텐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이게 어떤 판이냐면 과거에 보면은 뭐 바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비슷하게 정권이 건드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있다가 크게 골마가지고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긴 합니다. 끝으로 이준석 의원이 지적한 방탄소년단 이거 왜 꼽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놀랐던 게 방탄소년단이 이제 올 연초에는 제가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 방탄소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연초에 이제 우리 연예인들 공연 못하게 중국에서 경연 못하게 규제하니까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다 방탄소년단 공연 한번 유치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여행사 하는 분인데 중국에서 제주도로 그 팬들을 실어 날리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세다는 거 알았는데 최근에 미국에 터져가지고 이제 난리 아닙니까? 아마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지금 한국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이다. 과거에 싸이가 그랬던 것처럼. 장영태 의원 사자성어로 소망과 바람을 한번 담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2018년 토고 납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는데요. 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 것을 들이마신다는 뜻입니다.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취한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어떤 2018년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뭘 그렇게 어려운 걸 찾아서 송구영신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은 의미구만. 송구영신이나 뭐 토고 납신이나 똑같은 의미죠. 그래 좀 있어 보이잖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새해도 되는데. 열심히 찾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2018년 두 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